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중국과 원자재의 약세는 기술주의 미국 증시 강세. 이런 좀 주제 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기술주가 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뭐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지수부터 약간 봅시다. 따라라. 네, 미국의 4대 지수가 다 올라갔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0.60, 너셀이 0.26, S&P 500이 0.71, 다우가 1.04. 다우가 많이 올라갔네요. 다우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약간 우량주 쪽으로 좀 쏠렸다는 거죠. 너셀이 상승률이 가장 적죠. 0.16. 나스닥은 0.60. 네, 그리고 늘상 제가 좀 체크하는 게 상승 종목 개수과 하락 종목 개수 좀 체크하고 있는데 4대 지수가 오늘도 함께 올라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개수가 1548개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1555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긴 하죠. 원래는 4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네, 통상적으로는 약 2000개 종목이 상승하고 1000개 종목이 하락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좀 이야기된 게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이게 오늘 이것도 올라갔어요. 뭐 최근에 여러분들 그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진짜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네, 이어서 좀 약간 짝꿍댕이 쌍바닥을 주면서 올라오죠. 예. 여기가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 제껴요. 이전 캔들 자체가 뭐가 나왔냐? 이전 캔들. 이거 그 올림 화이트 캔들 나왔네요. 예, 그것도 롱바디 캔들로 하면서 밀어 제끼고 있어서 여하튼간에 달러 인덱스가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제 방송, 동가치 TV 방송의 핵심은, 네, 뭐, 쓰잘데없는 얘기 떠들어대는 것보다, 돈의 흐름만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움직임은, 네, 주식시장과 달러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채권 쪽은 빠졌잖아요. 채권 가격,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죠. 9월 금리가 비컷으로 0.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금리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어. 신고가 주면서. 네, 4.0 고가로 4.082까지 올라갔네. 하여튼간 많이 올라갔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우, 채권 가격 많이 빠졌다. 51달러까지 빠졌네요.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채권 쪽은.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야 할 거야. 네, 여하튼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금도 좀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금 가격이 약간 조정받고 있어요.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추세가 계속 상승을 유지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추세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조정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선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대로 위안화가 약세겠죠?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진짜 약세인지. 이제 최근에 위안화가 좀 강세였잖아요. 그러다가 위안화가 좀 약세로 됐을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진짜 약세인가? 그쵸?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눈치님 반갑습니다. 예, 그쵸. 뭐, 아니나 다를까? 예. 정답, 그쵸?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안 봐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돈의 흐름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안 봐도 다 맞추잖아. 네, 지금 7.01 위안에서 7.08 위안으로 올라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 위안화가 약세가 됐다. 당연히 그 달러가 강세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금도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니까는 네, 금 가격이 조정 주겠죠. 뭐 여기까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봐보세요. 아까 전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증시를 분석할 때 아무 이야기만 떠들어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번역한 거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돈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4대 지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미국의 4대 지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히려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약간 한 몇 개죠? 한 7개 종목이 더 하락한 종목 개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그 기술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올라가야 되죠? 코인 쪽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코인이 올라가잖아. 근데 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인은 오히려 빠졌죠. 예. 그럼 뭔가 지금 시장이 언밸런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수만 보고서 떠들어대면은 돈의 흐름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게 되면은 어제 영상 암기하세요. 어제 영상 어제 영상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방송을 좀 시청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일관된 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요것만 올라간 거잖아. 금 가격 빠졌지. 달러하고 주식만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달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현금화했다는 거고 주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투자를 했다는 거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투자하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 아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할까? 만약에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굳이 뭐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겠지. 그냥 주식만 올라가겠지. 달러가 올라가진 않겠지. 그냥 위험 자산에만 투자하겠지. 올인하겠지. 몰빵 때리겠지. 근데 지금은 위험 자산에 몰빵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면서 주가에 그래도 뭐 시장은 그래도 괜찮으니까는 주식에다 투자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력들의 돈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를 명확하게 알고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를 이야기를 해야죠. 항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돈의 흐름을 먼저 알고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부가적인 거 뭐 다 그거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증권 방송 보시게 되면 그들의 그 이야기하는 그 토대 그 줄거리가 뭐예요? 그냥 저거예요. 해외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NBC 뉴스를 알는지 아니면 뭐 아니면 뭐냐? 뭐 블룸버그 뉴스라든지 그런 거 뭐 보고서 번역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번역해서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쓰잘데없는 얘기.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여기 그 CNN 뉴스라든지 뭐 블룸버그라든지 기타 등등 주식 방송에서 미국 주식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게 그게 마냥 정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뭐 워렌 버핏이 맨날 그 CNN 뉴스 보면서 주식하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그 증권 방송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그냥 떠들고 싶은 것 나불나불 이야기하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를 보실 적에 뭐 그런 뉴스 보시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셔야죠. 그냥 번역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역하면 뭐예요? 그게 뭐 번역병도 아니고 창피스럽게. 올바르게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봐야죠. 그래야지 나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 요거 미국의 어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예.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고서 뭐, 뭐 번역본 떠들어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예, 굳이 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 거잖아요. 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CNN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돈의 흐름은 그 지수가 올라가긴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엔비디아는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캔들이 뭐냐? 하락 반격형 캔들 나왔죠. 물론 밑꼬리 좀 잡아주긴 했는데 캔들이 올라가다가 좀 하락 반격 캔들 나오긴 했어요. 나스닥의 그 이게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시게 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냉정히 봐야지. 이게 이렇게 돌파한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올라온 건 있는데,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좀 약세죠. 물론 약간 반등해 주려고 하는데, 약세긴 해. 그리고 채권금리가 계속, 10년물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2년물 채권금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빠지겠죠. 유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빠진 다음에 지지하고서 약간 그쵸 밑구리 잡아줬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요새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원자재 좀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헤드라인에 중국과 원자재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약세. 그 다음에 금가격 조정이죠. 금가격 왜 조정이에요? 위안화가 약세니까. 달러가 강세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계속 떨어지죠. 그 다음에 유로화가 약세고, 그 다음에 엔화도 약세. 유로하고 엔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계략적인 것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오늘 뭐 상승 출발하긴 했어요.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네, 장마감 기준으로 해서는 좀 빠졌어요. 근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하락 반격형 캔들 나왔으니까. 제 얼굴이 여기 있었구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죠. 근데 반대해서 올라온 거. 요새 그 메타가 그동안 좀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조정 받고 있어요. 애플은 그냥 이렇게 행보하다가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 엔비디아 이야기 됐고, 엔비디아 말고 뭘 또 볼까? 화이자는 요새 반등해주고 있죠. 그 사모펀드 쪽에서 그 지분 좀 사들인 게 있어가지고. 아마존닷컴도 반등이죠.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반등 자체가 뭐 전국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는 전국가 돌파하면서 올라가잖아.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있죠. 이건 상승의 의미가 있네. 근데 아마존도 보시게 되면 빠졌다가 그냥 여기서 빠진데 반등이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시게 되면. 알파벳 구글이 오늘 좀 빠졌어요. 구글 이슈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뭐 반독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약간 빠졌어요. 마이너스 1.73. 뭐 그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테슬라가 더블탑 줬죠. 더블탑 주면서 오늘 살짝 빠졌네. 마이너스 1.39. 월마트는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하네. 그 다음에 쉐브론은 좀 빠졌다가 그래도 살짝 반등해 주려고 하네. 근데 여기서 공통된 특징 뭐죠? 그나마 뭐 엔비디아가 약간 다른 종목보다 근데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에요. 다만 이제 정가 돌파하면서 약간 더 올라간 거 있는데 뭐 정고가를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가 그래도 뭐 힘을 주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냉정하게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우 지수하고 S&P 500이 신고가 주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되게 좋다 이렇게 막 떠들어 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시게 되면은 물론 그거 맞죠. 네, 뭐 다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쭉쭉쭉, 좀 크게 볼까요? 네,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는 거 21선 안 깨고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S&P 500도 계속 21선 안 깨고 신고가 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시장에 정확한 냉정한 평가를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 다우처럼 종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 수준인 거잖아. 상승 삼각형 패턴밖에 안 되잖아요. 정가 약간 이 정고가도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나스닥도 봐보세요. 나스닥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정가를 돌파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다우가 뭐 신고가 줬어요. 그 다음에 S&P 500이 신고가 줬어요. 하지만 종목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미국 경제가 그래도 우량주 관점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뭐 신고가 주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그동안 여기서 빠진 거 있잖아요. 빠진 거 대비 반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나와준 것 뿐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엔비디아는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아까 월마트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뭐 메타가 신고가 주면서 올라가는 거. 메타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다 반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반등을 왜 제가 강조를 해드리냐면 반등 자체는 뭐예요? 반등 자체는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에서 그냥 반등 때려준 것밖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등 주면 당연히 올라갔다가 빠지겠지. 제가 박스권 매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종목 지수는 올라가고 증시는 올라가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닌 거잖아요. 물론 메타가 전고가 돌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매매법이 뭐 상승장 매매법은 아니고 박스권 매매법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우선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헤드라인 타이틀에서 중국의 그 원자재가 약간 약세를 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원자재가 약세를 주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갔고 요새 어제부터 계속 그런 걸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강조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제가 여서부터 강조해드렸잖아요. 이때 폭락장이 나왔을 적에 이때부터 제가 앞으로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고. 근데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 기본적인 원리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기술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약간 조정 줄 때는 이제 원자재가 올라간다. 그런 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오늘 그 주식시장에 상승했던 주요 원인 이건 CN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CNBS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술주 강세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의 대형 기술주는 1%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7%나 급등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술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했다. 맞아요. 기술주가 올라간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는데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 그 FOMC 회의로 결과가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9월에 패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때 그 금리 인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음에 또 금리 인하할 때는 마찬가지로 B컷으로 금리 인하한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좀 의향을 내비쳤어요. 그 보고서에는. 물론 뭐 다른 분은 0.25%포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뭔가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를 대폭 할 것 같다는 기대감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약간 반영된 거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회의록에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데이터에 따라서 판단은 이제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그 회의록에서는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주가를 올리는데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우려가 좀 완화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헤즈볼라죠. 헤즈볼라에서 조건 없는 휴전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 기술주 강세, 네, 패드의 그 FOMC 회의로 결과가 그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강한 비컷을 또 기대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는 기술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CNBC에서.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핵심은 그거긴 하죠. 핵심은 이제 기술주가 강세라는 건 핵심이죠. 여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올라갔던 게 뭐 원자재 쪽이 올라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술주가 강세라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강세도 진짜 뭐 전고를 돌파하면서 상승자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의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박스권에서. 중국은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 받았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모회사 주가 하락. 아까 보셨다시피 살짝 빠졌는데, 네, 미국의 법무부는 방 독점 해체 검토 소식으로 인해 알파벳 주가가 2%. 그러니까 이제 반독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기업을 분할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하락했다는 소식인데 우리가 이거 갖다 뭐 깊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야기해 줄게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조치로 인해 회사의 분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구글 여기 써있죠. 주요 내용. 구글의 분할 가능성.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의 사업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대한 사업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여와 길게 써 있긴 있는데 요것만 볼까요?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 제품인 크롬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경쟁사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반 검색이나 광고 순위 데이터 등도 경쟁사와 더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왜곡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향방, 요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문가들은 구글이 애플과 맺은 독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지만 회사 자체의 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자체의 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권고안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시장의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라는 거죠. 이 사건은 미국의 반독점 규제가 기술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의 시장 근데 요 결론이 금방 나올 결론은 아니에요. 이게 뭐 항소도 하고 여기 있다. 법적 절차. 이번 법적 절차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책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5년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무슨 요일이죠? 네,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CPI 지수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약간 하락 반격형 캔들 나왔잖아요. 이거 다시 보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야.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 지수는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약간 더 많잖아. 7개 종목 더 많잖아. 근데,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도 어떤 캔들이 나왔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하락 반격 캔들 나왔잖아. 물론 이제 약간 밑꼬리가 잡히긴 했지만,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 오늘 저거 경제 캐런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목요일이니까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면은. 저녁에 몇 시죠? 9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CPI 지수, 미국의 CPI 지수 발표인 거. 그래서 만약에 그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은 요동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뭐 CPI 지수가 시장과 약간 좀 반하는 시장에 뭐 부응하지 않고 좀 시장과 약간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그 달러가 올라가면서 달러도 함께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그 CPI 지수가 시장에 뭐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CPI 지수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시장과 반하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니까 조정을 주긴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가 있고 오늘 그 다음에 내일은 PPI 지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JP모건과 웨스파고를 포함한 대형 은행들의 고실적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약간 증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고 요거 이야기 될까요? 요거는 이제 FOMC 회의 패드의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수요일에 공개된 의사록을 통해 이 회의의 주요 논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0.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 패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50베이스 포인트의 대규모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그 9월에 금리 인하한 그 회의 결과 내용이에요. 이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했으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금리를 인하하긴 했죠. 의견의 엇갈림.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패드 위원들이 0.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그보다 작은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했습니다. 이들은 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경제 상황을 면밀히 평가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0.5%포인트를 이제 인하를 지지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몇몇 분 계셨다. 그런 실제로 미셸 보무한 주지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패드 내부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긴 했죠. 금리 인하하고 나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경제 지표와 금리 결정 회의 이후 발표된 그러니까 이 얘기는 FOMC 회의 내용은 아니고요. FOMC 회의 끝나고 경제 지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비농업 고용은
25만 4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1%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약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은 0.25%포인트 인하가 더 예측 가능한 정책 정상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 0.5% 인하를 지지한 다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는 0.5% 인하를 지지했던 다수 위원들이 앞으로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위원들은 0.25%포인트를 좀 선호하긴 했지만. 그리고 패드와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2025년까지 연방 기금 금리가 3.25%에서 3.5% 범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피벗이 아니라 리컬리브레이션이라는 이야기하는 거. 그게 재조정이라는 단어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 그 회의 내용에서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을 설명하며 재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리컬리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피벗 개념이 아니니까. 이는 이번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강점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시장이 이 결정을 경제 상황의 악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금리를 비컷으로 인한 부분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금리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컷을 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한 것은 그냥 피벗이 아니라 리컬리브레이션이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재조정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재조정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이는 패드가 경기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뭐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유연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새 그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거는 뭐 다시 올라갔다 다시 빠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반등해 준 거니까. 그래서 의사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리컬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이제 예전같이 그냥 단순하게 뭐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더 큰 거니까 너무 이제 시장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좀 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적에 여러 가지의 그 증권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회의록 공개된 의사록 있잖아요. 9월 의사록. 요거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죠.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도 뭐 가능하다면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이야기해봤자 뭐 서로가 얼굴만 붉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다 기분 나쁘죠. 기분이 좀 더럽죠, 더러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을까? 이게 좀 한국이 너무 심각해요. 세수 결손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좀 할 게 없어요. 나라 자체가 좀 너무 엉망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수 결손이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데 좀뭐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가지고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 결손이 1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세수 결손 모든 게 다 결손이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기억나시죠? 그 코로나 때 잘 극복을 해가지고 워낙 그 전 세계 나라에서 최고의 그 나라로 칭송받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다 못 나가게 하는데 한국은 이제 외출도 가능했었고 다만 마스크만 쓴 것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갔죠. 왜? 다들 한국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없죠. 한국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이런 나라, 이런 수준의 경제 수준에서. 다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는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요때만 좋았어요. 요때 코로나 때만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탑이었던 나라. 완전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를 누렸던 타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계속 엉망진창.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호황이죠, 호황.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불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뿐인 거고. 근데 한국은 이제 그냥 그 팬데믹 이후로 계속 불황.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는 워낙 경제가 좋다 보니까는 돈이 남아 들었어요. 정부에서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뭐 국민들에게 돈을 이제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또 그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긴 했죠. 25만 원 지급을 하긴 했죠. 더 지급하려고 했는데 뭐 언론에서 더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좀 가로막아가지고 더 이상 지급을 못하긴 했는데 네 그랬죠.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세수를가 많이 거쳐가지고 너무 돈이 풍부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정부에 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여기 봐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경기 부양도 못해.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 결손이 1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세수 결손 29조 6천억 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인세 결손의 현황 결손 규모 올해 법인세 결손은 14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주요 원인은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법인세가 결손이 되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이 있겠죠. 법인세 결손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 정부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 기타 등등 필수적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봐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풀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법인세 결손, 세수 결손이다 보니까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 법인세 수익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결손은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손이 지속될 경우 정부 재정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로 수입되는 세금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세입이 부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제가 다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양적 완화를 한 거잖아. 그럼 한국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되잖아. 할 수가 없어.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나라가 거덜나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해봤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해봤자 뭐 금리도 못 올렸잖아. 금리도 못 올린 거 뭐 그냥 뭐 요거 3.5% 정도 올린 거 이거에서 뭐 금리 인하하는 거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10월 11일 날 내일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예정입니다. 에휴 참.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거기다가 이미 한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 한국은행에서 통화안전증권 발행을 줄였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이제 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대출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다 저거잖아요. 그 뭐지? PF 대출 그거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싼 가격에 또 이제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신규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 거잖아. 그거 다 국민들이 떠안게 된 거고 그 빚이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뭐 할 거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좀 말씀드릴까요? 유럽 주식시장은 수요일날 상승세로 마감했다. 유럽은 좀 근데 미국도 올라갔고 유럽도 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약간 반등을 했네요. 독일이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 요새 그 언론에서 독일의 경제가 안 좋다 떠드는데 독일 경제 좋아요. 예. 그 여러분들 그 경제를 보실 때는요 그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수준 그거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제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제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되면은 그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 경제 데이터가 쓰잘데없는 데이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냥 편하게 좀 경제를 알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그 주식시장의 지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 그거 보시면은 이 나라가 그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왜냐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제는 좋습니다. 왜? 제 지수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도 좋아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유럽 주식시장은 수요일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석유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요 S&P 600 지수 좀 올라갔다는 얘기죠. 0.66% 상승하여 2주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스톡스 600 있잖아요. 이거 유로존 지수인데 요거는 그 나스닥하고 지수의 흐름이 좀 비슷해요. 보여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보시면 되죠. 이 나스닥이 어디 있어? 나와라 요거지. 봐보세요. 똑같죠. 그 나스닥의 지수의 흐름과 이거 스톡스거든요. 똑같지. 거의 일치하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지.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지금 스톡스 유럽하고 지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네, 유럽도 특히 기술주가 1.3%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유럽의 경제 지표 보시게 되면 독일의 외국 무역, 독일의 수출이 1.3% 증가했으며 수입은 3.4%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225억 달러, 약 26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로 보게 되면 225억 유로고요. 달러로 이야기하자면 2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일 경제 좋다니까? 지수가 괜히 올라가겠습니까? 독일 경제가 안 좋은데 개념 없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독일 경제 좋아요. 괜히 한국 언론에서 독일 경제 안 좋다 떠들어대는 것 뿐인 거지. 그냥 단순하게 GDP 보고서.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잖아요. 아, 물론 그게 틀린 정보는 아닌데 정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제대로 해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그 언론에서 떠들어댄 거 보고서 내가 독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독일의 경제가 안 좋은데 지수는 올라가.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세상에 뭐 공짜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개념 없이 독일에 투자하겠습니까? 돈이란 것은 그렇게 개념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돈에는 뭐가 있냐면 절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미상 올라가지 않아요. 뭐 그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거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디 있어요? 그 헛소리가 떠들어대지 말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 지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경제는 정치가 아니에요. 뭐, 뭐랄까? 정치처럼 뭐 이제 그런 거잖아. 샤이 보수 뭐 그런 거 떠들어대면서 한국에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경제 엉망진창이니까는 한국 지수가 요마 육골인 거예요. 돈은 냉정해요. 돈은 정치가 아니라고요. 감정이 아니라고. 요거 결론으로 볼까요? 현재 유럽 시장은 석유 가격 하락과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유럽은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유럽이 여러분들 이제 유럽 경제를 해석하실 때 이제 통상적으로 잘 유럽 경제 해석할 경우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한다면은 유럽 경제도 좀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채권 쪽이 좀 영향이 있거든요. 금리의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중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잖아. 그래서 유럽은 약간 중국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럽이 뭐 ASMR, ML 회사도 있잖아요.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가요? 그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도 있고 중국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 대륙의 유럽이에요. 그렇게 좀 인지하시면은 좀 좋으실 거예요. 근데 유럽은 요 정도 보고 그래 여러분들 유럽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죠. 유럽도 챙겨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으시면 나중에 좋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면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잣대가 없어요. 근데 차곡차곡 유럽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서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경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중동 전쟁 이슈가 있었죠. 중동 전쟁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둘러싼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처음으로 가자 지구 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레바논에서의 휴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헤즈볼라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을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의 어떤 휴전을 좀 제시했다. 헤즈볼라의 입장 변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뭐 중동 전쟁 이슈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게 그냥 얘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동 전쟁 이슈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아직까지 잠재적 이슈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이란을. 근데 아직은 공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은 뭐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게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자가 올라간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왜 완화됐어요?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헤즈볼라의 조건 없는 지지. 레바논 내에서의 압박을 받고 있다. 헤즈볼라가. 특히 레바논 국내 정치 상황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헤즈볼라의 전쟁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가자 지구와의 운명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자 지구를 좀 봤잖아요. 거기서 하마스가 좀 당한 걸 봤으니까 또 이러다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당하게 되면은 뭐 레바논 자체 그 나라가 좀 많이 황폐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이제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이 헤즈볼라 무장 정파에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헤즈볼라도 이란과 좀 휴전 좀 하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과 이란과의 비밀 협상, 미국과 아랍 국가의 중재, 미국과 일부 아랍 국가들이 중동 지역의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을 목표로 이란과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 이란과의 협상이 중동 평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란과의 어떤 휴전을 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응, 이스라엘은 이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와의 협상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긴 하죠.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당분간은 헤즈볼라 그러니까 레바논에서의 어떤 전쟁 우려 있잖아요. 확전 우려는 좀 줄어들었다. 왜? 헤즈볼라가 이제 휴전을 좀 제안을 했으니까 조건 없이 예전에 조건 걸고서 제안했는데 이번에 조건 없이 그냥 휴전하자. 그랬으니까 좀 확전을 좀 피할 수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뭐 좀 시장은 좀 안정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의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데 긍정적 요인이긴 하겠죠. 물론 이제 또 미국 내에 그 CPI 지수도 있기는 있지만 외부적인 관점으로 봤지. 그래서 결론 현재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둘러싼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강경한 조건과 이란의 복잡한 협상 과정으로 인해 휴전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헤즈볼라가 좀 제안을 했으니까 일시적이나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와 이스라엘의 전략에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이제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을 좀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 그 이슈는 약간은 좀 잦아들었다. 그리고 아까 종목 독일 구글 거 좀 이야기해 될 거요.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거는 좀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항상 그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소식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기본적인 소식인 거거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거 아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데 뭔가 윤곽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인 거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과 제가 보는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지금 이 방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뭐 이런 건 그래 상식적인 거고 그래 기본적인 거고 그래 기본적인 거 그래도 살짝 말씀드린 것뿐이고 제가 보는 건 이거죠. 여기서 이제 투자 자산의 포지션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죠. 근데 딱 봤는데 어때요? 여기는 빠졌잖아. 채권 빠졌지, 금 빠졌지, 부동산도 빠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은 왜 빠져요? 부동산은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가잖아.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올라가겠어요? 부동산 빠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것만 올라가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달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 현금화도 하면서 주식에도 투자해. 이 두 가지 포지션인 거야.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도 고려하면서 수익도 챙기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투자금 운영 그게 저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동시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코스트 매니지먼트에 원래 그래요. 아시잖아요. 올라갈 적에 차익실험해서 올라간다고요. 이거 기본 원리예요. 세력들이 투자 운영할 때.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도 있냐면 달러가 안 올라가고 주식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호황일 때. 왜? 굳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승장일 때 상승장일 때 이래요. 상승장이 이러는데 상승장이 아닐 때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돈도 챙기고 왜냐면 갑작스럽게 뭐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중동 이슈가 다시금 불 꺼진다든지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좀 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보여드린다면은 저기 중동은 그래도 약간 잦아든 건 있어요. 어떤 걸 보냐면 저는 좀 이걸 좀 살펴보긴 하지. 이거 뭐 글로벌 증시가 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다시 올라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좀 빠졌었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지수가 이건 저거거든요. ETF인데 이스라엘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수라는 것은 뭐예요? 지수라는 것은 그냥 개념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의 미래 가치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미래 가치가 뭐예요? 이스라엘 미래 가치가 이거지. 빠졌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척 하다가 만약 이렇게 빠졌으면은 이거는 이제 중동 전쟁 이슈가 있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 빠지다가 여기서 빠지는 척 하다가 뿅 올라갔잖아. 여기서 매집봉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럼 이스라엘 경제가 괜찮다는 얘기는 전쟁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제가 반대해서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지수가 반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중동의 그 오이시 코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계단식 그냥 박스권을 움직이는 거죠. 예. 여긴가요? 지금은 여기죠. 예. 지금은 그냥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이제 중동. 그래서 여기서 써놨잖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지. 근데 지금 공격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 왜?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휴전 이야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중동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다 보셔야 돼. 일본도 좀 보시고 태국도 보시고 뉴질랜드도 보시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약간 경제가 약간 이제 안 좋아진 거 아시죠? 그러다가 뭐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하겠지. 약간 좀 나아지긴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보시고 두루도 좀 보시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계속 분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많아 보이긴 한데 계속 보시다 보면 그게 많진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번잡해 보이는데 계속 보시다 보면 뭔가 핵심이 딱 보여요. 네, 여하튼간에 네, 요 정도 좀 이야기할까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여러분들 그 종목 투자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뭐 국내 종목에 투자하시던 해외 종목에 투자하시던 간에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A 종목에 투자할 거 아니냐. 그 A 종목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A 종목은 제품이라는 게 있잖아. 그 제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의약 제품을 만들던 뭐 반도체를 만들던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원자재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원자재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요? 그 원자재 같은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알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아시게 되면 금방금방 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란 것 자체는 가치 평가예요. 그 단순하게 뭐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너무 협의적인 이야기고. 뭐 그런 게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세상에 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뭐. 심지어 뭐 먼지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중요한 게 어딨었겠지. 다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래도 맥점이란 건 있으니까 맥점 잡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하튼간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죠? 이 정도 방송 진행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종목은 뭐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내 요새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종목을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목 같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이 정도까지 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이고 어제가 좀 한국은 휴장이어서.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내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시 45분에 가치투자 멤버십 방송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가치투자는 여러가지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네, 가볼게요.